한국 배가 바다 위에서 폭발할 거라고요? 노르웨이 DNV 수석 검사관의 손이 떨렸습니다. 40년간 아시아 조선소를 비웃던 그가 거제도 도크 앞에서 무릎이 꺾였습니다. 영하 163도. 이 온도에서 새지 않는 탱크를 만드는 나라가 전 세계에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유럽은 18개월, 일본은 14개월, 한국은 9개월. 똑같은 배를 절반 시간에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어요. 그 기술을 처음 배운 사람들, 대부분이 농사짓던 청년들이었습니다. 1970년대 논밭을 떠나 용접봉을 잡았던 20살 청년들. 지금 70이 넘은 당신들이 만든 기적이었습니다. 전 세계 LNG선의 70%가 한국에서 태어납니다. 그 시작은 맨손뿐이었던 당신들의 땀이었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한국을 비웃었습니다. 40년 전 이야기예요. 1983년 저는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선박 검사관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DNV,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선급협회였죠. 배가 바다에 나가도 되는지 안 되는지 우리가 도장을 찍어야 했어요. 우리 도장 없으면 보험도 못 들고 항구에 들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바다의 심판관이었던 거예요. 유럽 조선소들이 우리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영국,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수백 년 역사를 가진 조선 강국들이 우리 검사 결과에 일희일비했죠. 그해 겨울이었습니다. 오슬로 본사에서 긴급 회의가 소집됐어요. 회의실 창밖으로 피오르드가 보였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하얀 눈송이가 검은 바다 위로 떨어지고 있었죠. 한스 올센 국장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아시아 조선소 현황 보고서였어요. 라르스, 이거 봐. 저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첫 페이지에 낯선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전부 한국 회사였습니다. 이게 뭡니까? 한국이 배를 만들겠다고 나섰어.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한국이요? 그 나라가 어디 있는지도 잘 몰랐어요. 아시아 어딘가, 일본 옆에 붙어 있는 작은 반도. 전쟁이 끝난 지 30년밖에 안 된 나라였죠. 농담이시죠? 농담이 아니야. 진짜로 대형 선박을 만들겠다고 해. 회의실에 웃음이 번졌습니다. 동료 검사관들이 고개를 저었어요. 배를 만들려면 최소 100년은 걸립니다. 영국이 200년 걸렸고 독일이 150년 걸렸어요. 기술도 없고 경험도 없고 철강도 변변치 않은 나라가요? 저도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뭘 만들어 본 적이나 있습니까? 고작해야 고기잡이 배 아닙니까? 회의실에 또 웃음이 퍼졌어요. 그때 한스 국장이 한 장의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거제도라는 섬의 항공 사진이었어요. 황량했습니다. 바위와 갯벌뿐이었어요. 민둥산 아래로 작은 마을 몇 개가 보였습니다. 논밭이 조금 있었고 어선 몇 척이 떠 있었죠. 여기에 조선소를 짓겠대. 저는 눈을 비볐습니다. 저 황무지예요? 도크도 없고 크레인도 없고 항만 시설도 없는 저 바위섬에. 미쳤군요. 제 입에서 저절로 나온 말이었어요. 한스 국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하지만 일단 지켜보자고. 회의가 끝나고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으로 오슬로 항구가 보였어요. 200년 역사의 조선소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거대한 크레인들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죠. 저것들을 세우는데 얼마나 오랜 세월이 걸렸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많은 기술자들이 땀을 흘렸는지 아십니까? 그걸 한국이 따라잡겠다고요? 10년 안에.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불가능했어요. 절대로 불가능했습니다. 배를 만드는 건 자동차를 만드는 것과 달랐어요. 자동차는 공장에서 찍어내면 됩니다. 하지만 배는 달랐어요. 특히 대형 선박은요. 철판 하나하나를 용접공이 손으로 붙여야 했습니다. 수만 개의 철판을 이어 붙여야 배 한 척이 완성됐어요. 그 용접 하나가 잘못되면 바다 한가운데서 배가 두 동강 나는 거였죠. 그래서 용접공 한 명을 키우는데 최소 10년이 걸렸습니다.
숭령공이 되려면 20년은 일해야 했어요. 한국에 그런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용접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 뿐이었어요. 저는 책상 위에 한국 자료를 던져놓고 잊어버렸습니다. 5년이면 망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니, 3년도 안 걸릴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요. 제가 틀렸습니다. 완전히 틀렸어요.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그 황량한 바위섬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 논밭을 버리고 몰려든 청년들이 무슨 각오로 용접봉을 잡았는지. 그들은 맨손으로 시작했어요. 기술도 없었고 경험도 없었고 가진 거라곤 몸뚱이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겐 한 가지가 있었어요. 눈빛이요. 굶주린 늑대 같은 눈빛. 이건 반드시 해내겠다는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그 눈빛을 40년이 지나서야 이해하게 됐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부캐의 늑대라고 불리던 제가 그 눈빛 앞에서 고개를 숙이게 될 줄은. 1974년 봄이었습니다. 거제도에 이상한 소문이 돌았어요. 배 만드는 공장이 들어온다. 사람을 뽑는다. 월급을 준다. 그 시절 거제도는 가난했습니다. 섬 전체가 가난했어요. 논밭이 있어도 먹고 살기 빠듯했죠. 고기잡이를 해도 겨우 입에 풀칠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젊은이들은 섬을 떠났어요. 부산으로, 서울로 돈 벌러 떠났습니다. 남은 건 노인들과 아이들 뿐이었죠. 그런데 배 공장이 들어온다고요? 월급을 준다고요? 청년들이 몰려들었습니다. 20살, 22살, 25살. 어제까지 호미 잡던 손으로 지원서를 썼어요. 김판수. 1954년생, 거제 출신. 학력은 국민학교 졸업이 전부였습니다. 그는 면접장에서 떨었어요. 태어나서 처음 보는 양복 입은 사람들 앞에 섰거든요. 용접이 뭔지 아나? 모릅니다. 배를 본 적은 있나? 고기잡이 배는 봤습니다. 면접관이 한숨을 쉬었어요. 대형 선박은 그런 게 아니야. 길이가 300m가 넘어. 아파트 100층 높이를 옆으로 눕혀놓은 거라고. 판수는 상상이 안 됐습니다. 그런 큰 배가 세상에 있다는 것 자체가 믿기지 않았어요. 할 수 있겠나? 판수는 대답했습니다. 못하면 배우겠습니다. 그 한마디가 그의 인생을 바꿨어요. 훈련은 지옥이었습니다. 용접봉을 처음 잡아봤어요. 불꽃이 튀자마자 눈이 따가웠습니다. 보호 마스크를 써도 자외선이 새어 들어왔거든요. 첫날 밤 판수는 눈을 뜰 수가 없었어요. 눈 아래 모래를 뿌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죠. 이게 용접공 눈병이야. 선배가 말했어요. 며칠 지나면 괜찮아져. 근데 괜찮아질 때쯤 또 걸려.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용접공들은 평생 눈을 혹사당했어요. 40대가 되면 시력이 반으로 떨어졌죠. 50대가 되면 돋보기 없이는 글을 못 읽었습니다. 그래도 판수는 그만두지 않았어요. 왜냐고요? 집에 어머니가 계셨거든요. 평생 등이 휘도록 농사 지으신 어머니. 그 어머니한테 처음으로 월급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름이 되자 더위와 싸워야 했어요. 조선소 철판 위는 지옥이었습니다. 햇볕에 달궈진 철판 온도가 60도를 넘었거든요. 그 위에 엎드려서 용접을 해야 했어요. 장갑을 껴도 손바닥에 물집이 잡혔습니다. 작업복 안으로 땀이 강물처럼 흘렀죠. 하루에 물을 5리터씩 마셔도 모자랐어요. 동료 하나가 쓰러졌습니다. 일사병이었어요. 들것에 실려나가면서 그가 말했죠. 내일 다시 올게. 그 말이 농담이 아니었어요. 다음 날 진짜로 돌아왔거든요. 링거 맞고 돌아와서 다시 용접봉을 잡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돈 때문이었을까요? 물론 돈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자기들이 만드는 게 단순한 배가 아니라는 걸.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걸. 밤이 되면 더 힘들었습니다. 조선소에는 마감 기한이 있었어요. 배 한 척을 만드는데 정해진 날짜가 있었거든요. 그 날짜를 못 맞추면 회사가 망하는 거였죠. 그래서 밤샘 작업이 일상이었습니다. 저녁 6시에 끝나야 할 일이 새벽 3시까지 이어졌어요. 집에 가서 4시간 자고 다시 출근했습니다.
일주일 내내 그렇게 살았어요. 토요일도 일했습니다. 일요일도 일했어요. 명절에도 쉬지 못했죠. 판수의 아내가 울었습니다. 당신 얼굴 본 지가 언젠지 몰라요. 판수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아내 얼굴을 보면 마음이 약해질 것 같았거든요. 그는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조금만 참아. 이 배만 끝내면 쉴 수 있어. 그 말이 거짓말이 됐어요. 그 배가 끝나면 또 다른 배가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10년이 지났습니다. 20년이 지났어요. 그들의 손을 본 적 있으십니까? 용접공의 손은 남달랐어요. 화상 자국이 손등을 덮고 있었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굳은 살로 뒤덮여 있었죠. 손톱은 검게 변색되어 있었어요. 그 손으로 아이를 안았습니다. 그 손으로 밥을 먹었어요. 그 손으로 아내의 눈물을 닦아줬죠. 지금 70이 넘은 그 손들. 대한민국을 만든 손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그 손들을 몰랐어요. 북해 건너 오슬로에 앉아서 비웃고만 있었죠. 한국 사람들이 배를 만들 수 있겠어? 농부들이 용접을 할 수 있겠어? 할 수 있었습니다. 해냈어요. 맨손으로, 맨몸으로, 피와 땀으로. 그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대한민국도 없었습니다. 기술을 배우려 했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1975년 현대중공업 기술팀이 일본으로 갔습니다. 조선 기술을 배우러 간 거예요. 당시 일본은 세계 1위 조선 강국이었거든요. 미쓰비시 조선소 앞에 섰습니다. 거대한 도크가 눈앞에 펼쳐졌어요. 200m가 넘는 배들이 줄지어 건조되고 있었죠. 한국 기술자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걸 우리도 만들 수 있을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런데 일본 측 담당자가 손을 저었습니다. 견학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더 배우고 싶은 게 있는데요. 안 됩니다. 문이 닫혔어요. 도면도 안 보여줬습니다. 용접 기술도 안 가르쳐줬어요. 철판 두께 하나, 리벳 간격 하나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일본은 알고 있었어요. 한국에 기술을 주면 경쟁자가 된다는 걸. 그래서 철저하게 막았습니다. 유럽도 마찬가지였어요. 영국 조선소에 갔습니다. 문전박대당했어요. 한국? 거기가 어디야? 독일에도 갔습니다. 비웃음만 돌아왔죠. 자동차도 못 만드는 나라가 배를 만들겠다고? 프랑스는 더했습니다. 아예 만나주지도 않았어요. 한국 기술팀은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창밖으로 구름만 흘러갔습니다. 팀장이 중얼거렸어요. 우리가 너무 만만했나 봐. 그 말에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거제도로 돌아온 기술자들은 막막했어요. 설계도가 없었습니다. 배 한 척을 만들려면 도면이 수천 장 필요했거든요. 선체 구조도, 배관도, 전기 배선도. 그 모든 걸 그려야 했어요. 그런데 그릴 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용접은 할 줄 알았어요. 철판은 자를 줄 알았죠. 하지만 배를 설계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였습니다. 도서관을 뒤졌어요. 외국 책을 구해왔습니다. 영어였어요. 일본어였어요. 읽을 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죠. 밤새 사전을 뒤졌습니다. 단어 하나, 문장 하나 해석하는데 몇 시간씩 걸렸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더 큰 문제가 있었어요. 철강이었습니다. 배를 만들려면 특수 철판이 필요했거든요. 바닷물에 안 녹고 충격에 안 깨지는 철판. 그걸 만드는 기술이 한국에 없었습니다. 일본에서 수입해야 했어요. 일본이 가격을 올렸습니다. 2배로 올렸어요. 3배로 올렸습니다. 사려면 사고 말려면 말아라. 그런 식이었어요. 한국은 울며 겨자 먹기로 샀습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었거든요. 원가가 치솟았어요. 배를 만들수록 손해였습니다. 적자가 쌓여갔죠. 회사가 흔들렸습니다. 월급이 밀리기 시작했어요. 판수의 아내가 물었습니다. 이번 달 월급은 언제 나와요? 조금만 기다려. 곧 나올 거야. 거짓말이었어요. 언제 나올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1976년 여름, 거제도에 태풍이 왔습니다. 조선소가 물에 잠겼어요.
건조 중이던 배가 기울어졌습니다. 장비들이 떠내려갔죠. 직원들이 맨몸으로 뛰어들었어요. 허리까지 차오르는 물속에서 장비를 건졌습니다. 밤새 펌프를 돌려 물을 뺐어요. 다음 날 아침 조선소는 폐허가 됐습니다. 진흙투성이 현장에 사람들이 서 있었어요.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삽을 들었어요. 말없이 진흙을 퍼냈습니다. 한 명이 더 삽을 들었어요. 또 한 명이 들었습니다. 10명, 20명, 100명. 점심도 안 먹었어요. 저녁도 안 먹었습니다. 해가 질 때까지 진흙을 퍼냈어요. 그 모습을 본 현장 소장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사람들이 있는 한 우리는 안 망해. 그 말이 맞았어요. 그들은 다시 일어섰습니다. 무너져도 쓰러져도 다시 일어났어요. 저는 그때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오슬로 사무실에서요. 한국 조선소가 태풍에 큰 피해를 입었대. 동료가 말했어요. 저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것 봐. 역시 안 되는 거야. 조선업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고. 저는 그때 확신했어요. 한국 조선업은 끝났다고. 3년 안에 문 닫을 거라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문을 안 닫더라고요. 오히려 더 빨리 움직였어요. 그때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 포기하지 않는 걸까? 왜 계속하는 걸까? 40년이 지나서야 알게 됐어요. 그들에게는 물러설 곳이 없었다는 걸. 이게 아니면 다시 가난으로 돌아가야 했다는 걸. 그래서 이를 악물었던 거예요. 태풍이 와도 기술이 없어도 세계가 문을 닫아도 포기할 수 없었던 겁니다. 1983년 가을이었습니다. 제 책상 위에 보고서 하나가 놓였어요. 세계 조선업 동향 분석. 매년 나오는 정기 보고서였죠. 저는 커피를 마시며 대충 넘겼습니다. 그런데 한 페이지에서 손이 멈췄어요. 한국. 세계 조선 점유율 12%. 저는 눈을 비볐습니다. 12%라고요? 10년 전까지 0%였던 나라가 분명 오타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1.2%를 잘못 찍은 거겠지.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그래프가 있었어요. 한국의 수주량 추이. 선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1975년 거의 바닥이었어요. 1978년 조금 올라갔습니다. 1980년 급상승했어요. 1983년 일본 바로 밑이었습니다.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았어요. 손이 떨렸거든요. 동료 에릭에게 물었습니다. 이거 봤어? 응. 나도 믿기지 않아. 어떻게 이게 가능해? 에릭이 어깨를 으쓱했어요. 글쎄. 품질이 엉망이겠지 뭐.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숫자만 늘렸을 거야. 배품질은 형편없겠지. 몇 년 지나면 다 고장 날 거야. 그런데요. 고장이 안 나더라고요. 1985년 이상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국이 만든 배가 북해에서 운항 중이라고요. 북해는 세계에서 가장 거친 바다 중 하나였어요. 파도가 10m씩 치솟았습니다. 바람이 시속 100km로 불었죠. 유럽 배들도 거기서 많이 침몰했어요. 그런데 한국 배가 그 바다를 누비고 있다고요? 저는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북해 항구로 갔어요. 항구에 배 한 척이 정박해 있었습니다. 선체에 한글이 적혀 있었어요. 현대중공업. 저는 그 배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흠집 하나 없었어요. 페인트도 깨끗했습니다. 용접선이 반듯했어요. 선장을 만났습니다. 노르웨이 사람이었어요. 이 배 어떻습니까? 선장이 웃었습니다. 훌륭해요. 지금까지 탔던 배 중에 최고야. 정말요? 한국 배인데? 한국 배라서 더 좋아요. 저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선장이 설명했어요. 유럽 배는 고장이 잦아요. 부품 구하려면 몇 주씩 걸리고. 한국 배는 달라요. 일단 안 고장나. 고장나면 한국에서 바로 부품 보내줘요. 일주일 안에 도착해. 저는 그날 밤 호텔에서 잠을 못 잤습니다. 어떻게 가능하지? 10년 전까지 배 만들 줄 몰랐던 나라가, 농부들이 용접공이 된 나라가, 기술도 안 가르쳐 줬는데,
뭔가 잘못된 거 아닐까? 우연히 잘 된 배 한 척일 수도 있잖아. 저는 더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자료를 뒤졌어요. 한국 조선소에서 만든 배들의 운항 기록을 찾았습니다. 놀라운 숫자가 나왔어요. 사고율. 유럽 평균 2.3%, 일본 1.8%, 한국 0.9%. 한국이 제일 낮았습니다. 절반도 안 됐어요. 저는 계산을 다시 했습니다. 틀린 게 없었어요. 납기 준수율도 봤습니다. 약속한 날짜에 배를 인도하는 비율이었죠. 유럽 평균 78%, 일본 89%, 한국 97%, 97%였습니다. 거의 모든 배를 제때 넘겼다는 뜻이에요. 유럽에서는 상상도 못할 숫자였습니다. 유럽 조선소들은 납기 지연이 일상이었거든요. 1년 늦는 경우도 허다했어요. 그런데 한국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97%나. 저는 보고서를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오슬로의 밤하늘이 보였어요.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10년이었습니다. 고작 10년. 유럽이 200년 걸린 일을, 일본이 100년 걸린 일을, 한국은 10년 만에 해냈어요. 어떻게요? 어떻게 가능했던 겁니까?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하거든요. 제 눈앞에 있는 숫자들이 진짜라면 한국은 이미 우리를 앞서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직접 가봐야겠다고. 한국에, 그 거제도라는 섬에 숫자 뒤에 뭐가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10년 만에 기적을 만든 사람들, 그들의 얼굴을 보고 싶었어요. 저는 아직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뭔가 속임수가 있을 거라고. 분명 허점이 있을 거라고. 그래서 더 가고 싶었어요.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그곳에서 제 인생이 바뀔 줄은, 40년간 쌓아온 확신이 무너질 줄은. 1986년 3월이었습니다. 저는 인천공항에 내렸어요. 아니, 그때는 김포공항이었죠. 인천공항은 아직 없었거든요. 공항을 나서자 차가운 바람이 볼을 스쳤습니다. 서울의 첫인상은 어수선했어요. 건물들이 빽빽했습니다. 차들이 경적을 울리며 달렸죠.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였어요. 저를 마중 나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현대중공업 해외영업팀 박재호 과장. 30대 중반으로 보였어요. 단정한 양복에 반듯한 머리. 영어가 유창했습니다. 멀리서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바로 거제도로 갈 수 있습니까? 내일 아침 일찍 출발하시죠. 오늘은 서울에서 쉬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오늘 가고 싶습니다. 박 과장이 잠시 머뭇거렸어요. 하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출발하시죠. 거제도까지 8시간이 걸렸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렸어요. 창밖으로 한국의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논밭이 보였어요. 산이 보였습니다. 작은 마을들이 스쳐 지나갔죠. 가난한 나라라고 들었는데 생각보다 활기가 있었어요. 곳곳에서 공사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크레인이 하늘을 찔렀어요. 트럭들이 분주하게 오갔죠. 한국이 많이 변했습니다. 박 과장이 말했어요. 10년 전만 해도 이 도로도 없었어요. 비포장이었죠.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인정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해가 질 무렵 거제도에 도착했습니다. 다리를 건넜어요. 섬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상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어요. 10년 전 사진에서 본 황량한 바위섬이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산업단지가 들어서 있었어요. 크레인이 수십 개씩 늘어서 있었습니다. 도크가 바다를 향해 벌어져 있었죠. 그리고 배들. 거대한 배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저게 다 건조 중인 배입니까? 네. 현재 12척이 동시에 건조 중입니다. 12척이요? 동시에요? 유럽 최대 조선소도 3척이 한 개였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12척을 동시에 만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조선소 투어가 시작됐습니다.
안전모를 쓰고 현장에 들어갔어요. 첫 번째로 간 곳은 도크였습니다. 도크 앞에 서는 순간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길이 400m, 폭 80m, 깊이 14m. 세계 최대 규모였어요. 에펠탑을 눕혀놓아도 들어가고 남을 크기였습니다. 그 안에 배 한 척이 건조되고 있었어요. VLCC. 초대형 유조선이었습니다. 선체가 하늘을 찔렀어요. 아파트 20층 높이였습니다. 그 위에서 용접 불꽃이 튀고 있었죠. 저 배가 완성되면 길이가 얼마나 됩니까? 333m입니다. 333m. 축구장 3개를 이어붙인 길이었어요. 용접 현장으로 갔습니다. 용접공들이 일하고 있었어요. 파란 불꽃이 튀었습니다. 칙칙. 쇳물이 녹는 소리가 들렸죠. 한 용접공 앞에 섰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였어요. 헬멧 아래로 주름진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가 용접을 마치고 헬멧을 벗었어요. 땀이 얼굴을 타고 흘렀습니다. 실례지만 용접 경력이 얼마나 되십니까? 통역을 거쳐 그가 대답했어요. 12년입니다. 12년이요? 그전에는 뭘 하셨습니까? 그가 씩 웃었습니다. 논농사요. 논농사.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농부셨다고요? 네. 22살에 여기 왔어요. 용접이 뭔지도 몰랐죠. 그의 손을 봤습니다. 화상 자국이 가득했어요. 손가락 마디가 굳은 살로 덮여 있었죠. 힘들지 않으셨습니까? 그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힘들었죠. 근데 그게 뭐 어때서요? 다들 힘들었어요. 담담한 말투였습니다. 자랑도 아니고 원망도 아니었어요. 그냥 사실을 말하는 것뿐이었죠. 검사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까다롭기로 유명했어요. 유럽 조선소들도 제 검사 앞에서 떨었거든요. 작은 흠집 하나, 용접선 하나 놓치지 않았습니다. 한국 배도 똑같이 검사했어요. 아니, 더 꼼꼼하게 했습니다. 흠집을 찾고 싶었거든요. 문제를 발견하고 싶었어요. 용접선을 살폈습니다. 반듯했어요. 철판 두께를 쟀습니다. 정확했어요. 배관 연결을 확인했습니다. 틈이 없었어요. 3일 동안 배 구석구석을 뒤졌습니다. 문제를 찾으려고 안간힘을 썼어요. 못 찾았습니다. 하나도요. 마지막 날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도크 앞에 혼자 서 있었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거대한 선체를 물들였어요. 용접 불꽃이 여기저기서 반짝였습니다. 40년간 배를 봐왔습니다. 영국 배, 독일 배, 프랑스 배, 일본 배. 수천 척을 검사했어요. 하지만 이런 건 처음이었습니다. 이 규모, 이 속도, 이 품질. 저는 인정해야 했어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무릎이 꺾이는 기분이었어요. 40년간 쌓아온 자존심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농부들이 만든 배. 기술도 없이 시작한 나라. 세계가 문을 닫아버린 나라. 그 나라가 우리를 앞서고 있었습니다. LNG 운반선을 처음 본 건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박 과장이 저를 특별구역으로 안내했어요. 철조망이 쳐져 있었습니다. 경비원이 신분증을 확인했죠. 여기는 뭡니까? LNG 운반선 건조구역입니다. LNG. 액화천연가스. 천연가스를 영하 163도로 냉각시켜 액체로 만든 겁니다. 부피가 600분의 1로 줄어들어요. 그래야 배로 운반할 수 있거든요. 문제는 그 온도였습니다. 영하 163도. 그 온도에서는 철이 깨져요. 유리처럼 산산조각이 나죠. 일반 강철로는 탱크를 만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LNG 운반선은 조선업의 꽃이라고 불렸어요. 가장 어려운 배. 가장 비싼 배. 아무나 못 만드는 배. 도크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거대한 구 형태의 탱크가 보였어요. 은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외계 행성에서 온 것 같았죠. 모스형 탱크였습니다. 지름 40m. 아파트 15층 높이의 공 모양 구조물이었어요. 저걸 어떻게 만든 겁니까? 박 과장이 설명했어요. 알루미늄 합금입니다.
두께가 균일해야 해요. 오차 허용 범위가 0.5mm입니다. 0.5mm. 머리카락 굵기였어요. 저 거대한 구조물 전체가 그 오차 안에 있어야 한다고요? 불가능하잖아요. 저희는 해냈습니다. 탱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서늘했어요. 아직 가동 전이라 상온이었지만 기분 탓인지 으스스했습니다. 내부는 매끈했어요. 용접선이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손으로 표면을 만져봤어요. 매끄러웠습니다. 이음새가 느껴지지 않았죠. 이 용접을 누가 했습니까? 저희 기술자들입니다. 수작업입니까? 네. 전부 수작업입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LNG 탱크 용접은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작업이었습니다. 용접선에 머리카락 굵기만 한 틈이 생겨도 가스가 새요. 가스가 새면 폭발합니다. 배 전체가 불덩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LNG 용접공은 특별했습니다. 10년 경력으로는 명함도 못 내밀었어요. 최소 15년. 진짜 고수는 20년 이상이었죠. 용접 현장으로 갔습니다. 한 남자가 탱크 표면에 엎드려 있었어요. 미동도 없이 용접봉을 잡고 있었습니다. 10분이 지났어요. 그는 자세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20분이 지났어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죠. 30분이 지나서야 그가 몸을 일으켰습니다. 헬멧을 벗었어요. 6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백발이 섞인 머리. 깊게 파인 주름. 용접이 끝났습니까? 통역을 거쳐 그가 대답했어요. 10cm 했습니다. 10cm요? 30분 동안? 왜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그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빨리 하면 사람이 죽어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빨리 하면 사람이 죽는다. 그래서 30분 동안 10cm만 용접한다. 1m를 하려면 5시간이 걸린다. 탱크 하나를 완성하려면 몇 달이 걸린다.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자기 손끝에 수십 명의 목숨이 달려 있다는 걸. 한 땀 한 땀이 누군가의 생명이라는 걸. 저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왜 한국 배의 사고율이 낮은지. 왜 97%의 납기 준수율이 가능한지. 대충 만드는 게 아니었어요. 목숨 걸고 만들고 있었습니다. 품질 검사실로 갔습니다. 초음파 검사 장비가 늘어서 있었어요. 기술자들이 모니터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모든 용접선을 검사합니까? 100%입니다. 100%요? 샘플링이 아니고요? 네. 단 1cm도 빠뜨리지 않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유럽에서는 10% 샘플링 검사가 표준이었습니다. 전수 검사는 시간도 돈도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무도 안 했어요. 한국은 했습니다. 100% 전수 검사. 단 1cm도 놓치지 않았어요. 밤이 됐습니다. 저는 호텔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조선소에 남았습니다. 야간 작업이 한창이었어요. 불빛이 도크를 환하게 밝혔습니다. 용접 불꽃이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였죠. 저는 벤치에 앉아 그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새벽 2시. 사람들이 여전히 일하고 있었어요. 새벽 3시. 교대조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퇴근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마감이 급했던 거죠. 새벽 4시. 커피를 나눠 마시며 다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40년간 조선소를 봐왔어요.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수십 곳을 방문했습니다. 이런 곳은 처음이었어요. 동이틀 무렵 박 과장이 다가왔습니다. 안 주무셨습니까? 잠이 안 오더군요. 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합니까? 박 과장이 고개를 갸웃했어요. 이렇게까지라니요? 새벽까지 일하고 100% 검사하고 0.5mm 오차를 지키고. 왜요? 대충 해도 될 텐데. 박 과장이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붉은 빛이 수평선을 물들였죠. 대충 하면 사람이 죽으니까요.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선원들이요. 그 사람들한테도 가족이 있어요. 아내, 자식, 부모. 그 사람들이 무사히 돌아오려면 우리가 제대로 만들어야 해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배 타셨어요. 박 과장이 덧붙였어요. 고기잡이 배였는데 배가 낡아서 바다에서 표류한 적 있대요. 3일 동안. 구조될 때 아버지 머리카락이 하얗게 샜대요. 그가 조선소를 둘러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튼튼한 배를 만들고 싶었어요. 누구도 바다에서 무섭지 않게.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기술이 아니었어요. 사명이었습니다. 귀국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구름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하얀 구름 아래로 바다가 보였습니다. 저 바다 위를 한국 배들이 누비고 있었죠. 옆 좌석에는 서류 가방이 놓여 있었어요. 그 안에 검사 보고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결함 없음. 합격. 저는 그 보고서를 쓰면서 손이 떨렸어요. 40년 만에 처음이었거든요. 아시아 조선소에 합격 도장을 찍는 게. 오슬로에 돌아와서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한스 국장이 읽더니 눈을 크게 떴어요. 이게 정말이야? 결함이 하나도 없었다고? 네. 한 번도? 한 번도요. 한스 국장이 보고서를 내려놓았습니다.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라르스, 솔직히 말해봐. 자네가 본 건 뭐야?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오슬로 항구가 보였어요. 200년 역사의 조선소들. 하지만 이제 절반이 문을 닫았습니다. 사람들이요. 사람. 네. 저는 기술을 보러 갔는데 사람을 봤습니다. 저는 한스 국장에게 이야기했어요. 30분 동안 10cm만 용접하던 백발의 노인. 새벽 4시에도 현장을 지키던 기술자들. 아버지가 바다에서 표류했던 이야기를 하던 박 과장. 그 사람들은 달랐어요.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유럽 기술자들은 월급 받으러 일해요. 5시 되면 칼퇴근하죠. 초과 근무 수당 안 주면 안 해요. 한국은 달랐어. 완전히요. 저는 거제도에서 본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밤 11시에 현장을 갔는데 사람들이 있었어요. 새벽 2시에도 있었고요. 퇴근이란 개념이 없는 것 같았어요. 왜 그렇게까지 해? 대충 하면 사람이 죽으니까요. 저는 박 과장의 말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한스 국장이 한숨을 쉬었어요. 우리가 졌구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요. 저는 한 가지를 더 봤습니다. 보고서에는 쓰지 않은 것. 거제도 마지막 날 저녁이었어요. 저는 조선소 근처 식당에 갔습니다. 현지 음식을 먹어보고 싶었거든요. 작은 식당이었어요. 플라스틱 의자에 스테인리스 테이블. 벽에 메뉴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한글이라 읽을 수 없었죠. 주인 아주머니가 다가왔어요. 6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허리가 약간 굽어 있었어요. 몸짓으로 주문을 했습니다. 그녀가 음식을 가져왔어요. 뜨끈한 국과 밥, 반찬 몇 가지. 저는 먹으면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손님 대부분이 조선소 직원들이었어요. 작업복 차림 그대로였죠. 얼굴에 기름때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어요. 70대로 보였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있었어요. 허리가 많이 굽어 있었습니다. 식당 안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젊은 직원들이 일어나서 인사했습니다.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어르신 오셨습니까? 노인이 손을 저었어요. 앉으라는 뜻이었죠. 저는 박 과장에게 물었습니다. 마침 그도 식당에 있었거든요. 저분이 누구십니까? 박 과장이 조용히 대답했어요. 김판수 어르신이요. 현대중공업 1기 용접공이셨어요. 지금은 은퇴하셨죠. 1기 용접공. 1974년에 입사했다면 12년 전이었어요. 조선소가 처음 생겼을 때부터 계셨던 분. 지금도 여기 사세요? 네. 평생 거제도에서 사셨어요. 은퇴하고도 안 떠나셨죠. 식사가 끝날 무렵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김판수 어르신에게 다가갔어요. 박 과장이 통역을 해줬습니다. 실례합니다. 저는 노르웨이에서 온 선박 검사관입니다. 어르신이 저를 올려다봤어요. 눈이 흐릿했습니다. 하지만 깊은 눈빛이었어요.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어르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2년 전에 시작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때는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기술도 없고 경험도 없고. 왜 시작하셨습니까? 박 과장이 통역했어요. 어르신이 잠시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가난했어요. 그 한마디가 먼저 나왔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농사꾼이었어요. 평생 땅만 팠죠. 그래도 가난했어요. 쌀이 없어서 보리죽 먹고 겨울에는 나무 껍질도 먹었어요. 어르신의 눈이 멀어졌어요. 과거를 보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내 아들한테는 그런 거 안 물려주고 싶었어요. 배고픈 거, 추운 거, 무시당하는 거. 그거 안 물려주고 싶었어요. 그가 지팡이를 꼭 쥐었습니다. 그래서 용접봉을 잡았어요. 뭔지도 몰랐죠. 근데 하면 됐어요. 안 되면 될 때까지 하면 됐어요. 저는 그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분이었구나. 이런 분들이었구나. 가난을 물려주지 않으려고. 자식들한테 더 나은 세상을 주려고. 맨손으로, 맨몸으로, 피와 땀으로. 그렇게 배를 만들었구나. 그렇게 나라를 만들었구나.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깊이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그 말밖에 안 나왔어요. 어르신이 피식 웃었습니다. 뭘? 나는 그냥 내 할 일 했을 뿐이야. 그냥 내 할 일. 그 한마디가 가슴에 박혔습니다. 오슬로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그분 얼굴을 계속 떠올렸어요. 굽은 허리, 지팡이 짚은 손, 흐릿한 눈. 저분이 만든 거였습니다. 저분 같은 분들이 만든 거예요. 세계 1위 조선 대국. 그 시작은 저 어르신들이었습니다. 논밭을 버리고 용접봉을 잡은 20살 청년들. 지금은 70이 넘은 그 손들. 당신들이 만든 나라였습니다. 2024년 가을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국에 왔어요. 38년 만이었습니다. 머리카락이 하얗게 샜어요. 주름이 깊어졌죠. 이제 곧 은퇴입니다. 인천공항에 내렸어요. 38년 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김포공항의 작은 청사가 아니었어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항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거제도로 향했어요. 고속도로가 시원하게 뚫려 있었습니다. 38년 전 8시간 걸리던 길이 4시간으로 줄었어요. 조선소에 도착했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38년 전과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도크가 7개로 늘어났어요. 크레인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LNG 운반선이 줄지어 서 있었죠. 안내를 맡은 젊은 직원이 말했어요. 현재 세계 LNG 운반선의 70% 이상이 한국에서 건조됩니다. 70%. 세계 10척 중 7척이 이곳에서 태어난다는 뜻이었어요. 1위가 된 게 언제입니까? 1999년부터 계속 1위입니다. 25년째요. 25년. 사반세기 동안 정상을 지켰습니다. 숫자를 들었어요. 입이 벌어졌습니다. 건조기간. 유럽 18개월. 일본 14개월. 한국 9개월. 같은 배를 절반 시간에 만들었습니다. 주문 잔량. 전 세계 물량의 75%가 한국 조선소에 쏠려 있었어요. 앞으로 3년치 일감이 밀려 있었습니다. 기술력. 세계 유일의 초대형 LNG 운반선 건조 능력. 27만 입방미터급. 이건 한국밖에 못 만들어요. 저는 40년간 조선업을 봐왔습니다. 이런 지배력은 처음이었어요. 도크를 걷다가 한 무리의 사람들을 봤습니다. 노인들이었어요. 휠체어를 탄 분도 계셨고 지팡이를 짚은 분도 계셨습니다. 70대, 80대로 보였어요. 저분들은 누구입니까? 안내 직원이 대답했어요. 퇴직 선배님들이세요. 1기, 2기 용접공 출신이시죠. 매년 이맘때 조선소 견학을 오세요. 1기, 2기. 50년 전에 입사한 분들. 논밭을 버리고 용접봉을 잡았던 20살 청년들. 저는 그분들에게 다가갔습니다. 한 어르신이 도크를 바라보고 계셨어요.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여쭤봤어요. 통역을 거쳐서 무슨 생각을 하고 계세요? 어르신이 도크를 가리켰습니다.
거대한 LNG 운반선이 건조되고 있었어요. 저 자리가 내가 용접하던 자리야. 그가 말을 이었어요. 50년 전에 저기 서서 철판 붙였어. 밤새 불꽃 튀기면서, 손등에 화상 입어가면서 어르신이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주름투성이 손. 화상 자국이 아직 남아 있었어요. 그때는 이렇게 될 줄 몰랐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냥 먹고 살려고 한 거야. 자식들 배고프지 않게 하려고. 그것뿐이었어. 저는 그분 옆에 섰습니다. 같이 도크를 바라봤어요. 거대한 배가 햇빛 아래 빛나고 있었습니다. 은빛 LNG 탱크가 하늘을 향해 솟아 있었죠. 젊은 기술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어르신.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40년간 한국을 비웃었습니다. 농부들이 배를 만들겠다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어르신이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틀렸습니다. 완전히 틀렸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신들이 해냈습니다. 아무도 안 가르쳐 줬는데. 세계가 문을 닫았는데. 맨손으로 해내셨어요. 어르신이 피식 웃었습니다. 맨손밖에 없었으니까. 그가 도크를 다시 바라봤어요. 우리 손자가 저기서 일해. 네. 엔지니어야. 대학 나와서 여기 들어왔어. 어르신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내가 용접하던 자리에서 내 손자가 배를 설계해. 그거 알면 눈물이 나. 저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손자한테 뭐라고 하고 싶으세요? 어르신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어요. 고맙다고. 할아버지가 고생한 보람이 있다고. 저는 그날 저녁 호텔방에서 편지를 썼습니다. 한국의 시니어 세대에게 보내는 편지. 펜을 들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존경하는 한국의 어르신들께. 저는 40년간 당신들을 몰랐습니다. 40년간 당신들을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압니다. 당신들이 무엇을 했는지. 당신들이 어떤 희생을 치렀는지. 논밭을 버리고 용접봉을 잡으셨습니다. 눈이 멀어가면서 철판을 붙이셨습니다. 새벽 4시까지 일하고 4시간 자고 다시 일하셨습니다. 왜요? 자식들 배고프지 않게 하려고. 손주들한테 더 나은 나라를 물려주려고. 당신들이 해내셨습니다. 세계가 비웃었지만, 문을 닫아버렸지만, 맨손으로 해내셨어요. 지금 전 세계 바다 위에 한국 배가 떠 있습니다. 그 배 한 척 한 척에 당신들의 땀이 스며 있습니다. 당신들의 눈물이 녹아 있습니다. 당신들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저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거제도의 밤바다가 보였습니다. 조선소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5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 불빛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당신들이 만든 나라입니다. 당신들이 피운 꽃입니다. 바다 위에 핀 당신들의 꽃. 자랑스러워 하셔도 됩니다. 아니, 자랑스러워 하셔야 합니다. 그때 그 고생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당신들의 손주들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